하나, 둘.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박환입니다. 오늘 또 갑자기 날이 이렇게 추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 독립운동사를 전공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만주 러시아 쪽을 이제 주로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러시아 쪽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드린 적이 있어서 아마 뵌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시간이 주어졌는데요. 중간에 한번 간단하게 좀 한 10분 정도, 5분 정도 좀 쉬는 시간을 갖고요. 그렇게 좀 진행하도록 하고, 가능하면 강의를 조금 줄여서, 여러분들이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또 질의를 또 좀 받는 그런 시간을 가능하면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최 측에서 뭐 어떤 주제를 하겠냐고 해서,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이제 광저우, 또 유저우, 또 뭐 계림, 그리고 이제 기강과 이제 중경,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32년에 이제 아시다시피 윤봉길 의거 이후에 끊임없는 어떤 유랑, 그런 피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서 아마 작년에 상해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32년부터 이제 피난 생활이 시작되는데, 그 피난의 핵심지가 이제 기강의 뭐 항주 쪽으로 해서 남경으로 해서 이제 장사로 해서 나중에 이제 광주로 가게 되는데, 그까지 아마 작년에 하신 것 같고, 이번에 이제 광주부터 해서 여러 지역을 이제 다녀오셨다 그러더라고요. 또 오실 예정이라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현장을 가다 뭐 그쪽을 이제 강연을 드릴까 하다가 이번에 이제 임시정부 쪽을 갔다 오시니까 그러면 제가 또 만주를 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또 만주 같은 경우는 또 춘천하고도 또 여러 인연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의왕어른께서 또 서간도 지역, 압록강 건너를 저희가 서간도라고 하는데, 그리고 또 여성 또 독립운동가로서 윤희순 여사도 또 만주에서 활동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춘천에서 강의를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만주 쪽을 조금 해드리는 게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만주 쪽을 좀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박사학위를 만주로 받았습니다. 만주로 받아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제 주전공이 만주고요. 그리고 이제 만주를 조금 더 잘 알기 위해서 제가 러시아 쪽을 했고, 그리고 또 북한 쪽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저한테는 좀 뭐 친숙하면서도 제가 계속 또 연구 주제로 삼고 있는 부분이 만주 지역이라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만주 한인 민족운동사 연구라는 책을 냈고요. 저 책이 나온 것이 1991년에 냈습니다. 그러니까 참 오랜 세월이 흘렀죠. 그리고 이제 제가 만주 지역과 관련해서 낸 책이 만주 지역 한인 민족운동의 재발견, 이런 책을 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작년 정도에 만주 독립전쟁, 만주 한인 독립전쟁이라는 책을 냈고, 또 제가 단독 연구로서 또 신흥무관학교에 대한 단독 연구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철기 이범석 장군의 이제 기전사가에 대한 게 있었는데, 거기 나오는 이제 어랑촌이라든가 등등 이쪽이 청산리 전투의 한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김자진 장군 청산 전투 그쪽도 제가 책을 쓴 게 있고, 또 잊혀진 혁명가라고 해서 이제 또 만주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한 정의영 등 이제 만주 지역에 대한 여러 책들을 제가 쓴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는 이제 인물이라든가 이렇게 단체가 아니라 무기 관계, 독립군과 무기, 이쪽도 제가 쓴 책이 있고요. 그래서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왔을 때 의암 유인석 기념관에 우리 이응건 관장께서
윤희순 여사 그 묘소와 집터 여러 군데를 저한테 좀 이렇게 또 안내를 해주셨거든요. 그때 이제 보니까 의병들의 그 무기를 제작했던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의병과 무기, 의병들이 사용했던 무기에 대한 것은 사실은 단독 연구 논문도 없고 책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의병과 무기를 한번 좀 다뤄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독립군과 무기라는 무기 관련 또 이제 제가 좀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만주 지역에 대해 있는 사진들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보는 만주 지역의 한해상과 기억의 공간이라는 저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주로 만주나 러시아나 중국 관내 임시정부 쪽을 주로 이제 안내 해설하는 역할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만주 지역, 뭐 박항 교수의 만주 지역 한인 유적 답사기 또는 뭐 러시아 지역, 뭐 박항 교수와 함께하는 뭐 러시아 지역 답사기 또는 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현장을 가다 답사기. 그러니까 만주, 러시아, 뭐 중국 관내 그리고 이제 제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이런 쪽도 주로 이제 안내 해설을 이제 주로 하는 쪽 답사 쪽에 조금 밝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뭐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제가 이제 만주 쪽을 주로 하는 사람이다. 뭐 그런 거를 그냥 간단하게 소개한다는 측면에서 제 저서들을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만주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뭐 만주 그러지만 중국에서는 북경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 중국 동북지방이거든요. 또는 동쪽에 상계성이 있다고 해서 중국 동삼성이라고 합니다. 세 개의 성은 압록강 건너의 윤영성, 두만강 건너의 길림성, 그 다음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하얼빈, 안중근 의사가 있던 흑룡강성, 해중장성, 그래서 상계성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만주 그러지만 중국에서는 중국 동북 삼성 또는 중국 동북 지방 또는 예전에는 보통 이제 그 동삼성, 동쪽에 있는 세계성, 동삼성 이렇게 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이제 압록강 건너가 윤영성, 두만강 건너가 길림성, 그 다음에 이제 그 북쪽이 흑룡강성인데요. 이 압록강 넘어 이쪽을 윤영성, 랴오닝성 이쪽을 예전에는 이제 봉천성이라고도 했고 이쪽 지역을 보통 서간도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두만강 건너 이쪽을 보통 북간도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북간도. 그리고 이제 이 흑룡강성 있는 지역을 이제 보통 북만주, 이쪽은 남만주, 동만주 또는 뭐 북만주 뭐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지금 아무래도 이제 이게 그 만주 쪽을 하려면은 지리적인 지역명이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현재 특히 여기 의병학교 쪽에서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만주라든가 러시아라든가 또는 임시정부 관련 많은 답사를 다니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뭐 지명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고 믿고요. 다만 이제 이쪽 압록강 바라 건너, 신의주 바라 건너가 안동, 지금 현재는 단동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흥경현입니다. 지금 현재 신빈현이라고 합니다. 여기 압록강 바라 건너가 관전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흥경과 관전은 조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춘천, 강초 내 대표적인 그 춘천 지역,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의병운동가, 독립운동가이신 의암 유인석 선생이 활동하신 지역이 바로 이 흥경현, 지금 현재 신빈현, 그 다음에 이 관전현, 이쪽 지역이 바로 의암 유인석 선생이 활동했던 지역이고요. 이쪽에가 이제 환인현입니다. 환인인데 환인이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희순 여사께서 노학당을 설립했던 그런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아현 같은 경우는 만주 그러면은 흔히들 신흥무관학교를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신흥무관학교가 있었던 유아현 삼원복 처음에 있었던 지역이 바로 유아현입니다. 그리고 유아현 옆에 이쪽에가 이제 통하현이라고 있고요. 통하현 쪽에도 이제 신흥무관학교가 나중에 옮겨서 있었습니다. 이쪽 지역이 주로 강원도 분들하고 연결이 되는 강원도 분들 가운데서 의암 유인석
그 선생하고 관련이 되는 지역이 주로 이쪽 지역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강원도 분들은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많이 그 길림성 이쪽에 일반 농민들은 이쪽에 가서 많이 살았습니다. 대체적으로 강원도 분들은 의암 윤석 어른은 요령성 이쪽 지역이지만 그러나 강원도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 길림성 이쪽 지역에서 이제 주로 많이 사셨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으로 해서 그 원산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쪽으로 올라갔고 또 이쪽 러시아 쪽으로도 이렇게 또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대체적으로 강원도에서 올라오시면은 이 원산에서 배를 타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이렇게 이동한다든가 이러한 노선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 대표적인 것은 길림성 지역에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가 되겠죠. 그래서 연길, 왕청, 뭐 여기 화룡, 훈춘 여기가 이제 화룡이 빠졌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그 시에서 낭독됐던 어랑촌은 화룡현입니다. 화룡현. 여기 연길현 옆에가 이쪽이 화룡현이고요. 또 여기 발해가 있었던 것이 도나현입니다. 그리고 북로군 정서가 있었던 것이 왕청현이고요. 중속 국경지대는 이 훈춘 이쪽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장백산, 백두산이 있는 지역, 이쪽은 이제 보통 안도현이라고 그럽니다. 안도. 그리고 여기 밑에 뭐 장백현이 있다든가, 그리고 이쪽에 이제 블라디보스톡이죠. 이 북쪽으로는 여기 길림이 있는데, 조금 전에 이제 신앙독에서 의열단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1919년 11월에 만들었다. 만들어진 의열단을 만든 데가 바로 만주입니다. 만주에 어디냐면은 바로 이거 길림입니다. 이 길림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는 이제 그 만주국의 수도였던 장춘이 여기 있죠. 또는 만주국 시절에는 신경, 세신자 서울경자에서 신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해룡장성, 흥룡강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안중근 의사가 이쪽을 처단했던 하얼빈이 있고 북쪽으로는 치체하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평양으로 해서 단동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심양으로 해서 장춘으로 해서 기차가 이 하얼빈으로 올라가서요. 하얼빈에서 치체하얼로 해서 쭉 올라가면 러시아의 치타입니다. 치타 옆에 바이칼 호수가 있는 이르크츠크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서울에서 경원선, 원산까지 가서 원산에서 여기 두만강역이 있습니다. 두만강역 건너가면 러시아의 핫산역입니다. 핫산역으로 기차가 쭉 올라가면은 니콜리스크, 즉 우스리스크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기차가 연결이 되고 있고요. 또는 이 우스리스크에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면 블라디보스톡입니다. 여기까지는 키로수는 한 10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또 강원도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곳 원산, 경원선이 있지 않습니까? 경원선이 1914년에 만들어집니다. 서울에서 원산까지. 그래서 원산에서 배를 타고 블라디보스톡으로 가는데 중간에 뭐 청진이라든가 나진 같은 항구들이 있습니다. 또 성진이라든가 지금 현재 북한에서 김칙시가 있죠. 그래서 이제 배로 이동한다든가. 그래서 만주 지역 같은 경우는 이쪽 요령성, 길림성, 흥룡강성 3개성이 있고 그리고 대표적인 요령성의 중심 도시는 심양, 봉천, 길림성의 중심 도시는 바로 장춘, 길림, 그다음에 흥룡강성의 중심 도시는 이게 하얼빈. 그리고 이 기차가요. 조금 전에 그 서울에서 의주까지, 신의주까지 경의선이고 이쪽으로 쭉 이 하얼빈까지 올라가게 되고요. 이게 러시아로 가고 하얼빈에서 동청철도라고 해서 이 기차가 바로 블라디보스톡까지 이동합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블라디보스톡에서 기차를 타고 하얼빈에 와서 이 도를 처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차가 이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고 지금 현재 여기가 대련이고요. 대련 이쪽에 대련 쪽에서 이제 그 안중근 의사가 이제 이쪽에서 이제 뭐 처형을 당한다든가 뭐 이쪽 지역. 그다음에 이쪽이 이제 산해관이고 산해관을 넘어가면 이 북경 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차 노선이 대체적으로 심양으로 와서 서울에서 심양으로 와서 심양에서 바로 북경까지 또 기차가 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독립운동사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통로를 이해하는 것, 지역을 이해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답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답사를 다녀서 또 현장을 알아야만 뭐 이 지역에 대해서 이제 폭넓은 또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만주 지역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지역적인 설명을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가 바로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고요. 이쪽이 이제 러시아가 되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쪽 지역이 훈춘입니다. 훈춘 지역이고요. 훈춘 쪽에서 지금 현재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중심 도시가 어디냐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연길입니다. 연길. 연길이고 여기 훈춘이고 그다음에 여기 산 많은 동네 여기 왕청현입니다. 여기 북로군용서라든가 등등 있었던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왕청 옆에가 이게 이제 발해가 있었던 도나 지역이 되겠습니다. 도나. 그리고 이쪽이 지금 북한하고 연결이 돼 있죠. 이쪽이 안도현입니다. 안도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백두산이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바로 이쪽이 화룡현입니다. 화룡현 쪽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유명한 윤동주가 있었던 명동학교. 그리고 또 윤동주 기념관이나 등등 있는 용정, 이게 전부 다 화룡현입니다. 이쪽 지역이 되겠습니다. 화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룡. 화룡 지역, 이쪽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흔히 아시는 청산리 전투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어랑촌 등등 이쪽도 전부 다 화룡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지역인 거죠. 그러니까 백두산하고 가까운 이쪽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흔히들 청산리 전투 외에 봉오동 전투, 홍범도 장군을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쪽이 바로 이제 그 북한의 남양 지역이고요. 남양 지역이고 이 남양을 건너가면 바로 중국의 도문입니다. 이 도문 바로 근처에 이쪽이 이제 봉오동 골짜기입니다. 봉오동 전투는 이쪽 지역입니다. 청산리 전투는 이쪽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 봉오동, 이제 뭐 이쪽을 저희가 이야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이쪽으로 올라오면요. 이쪽에가 이제 밀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밀산. 밀산 북만주 쪽에 우리 대표적인 독립운동 근거지가 이제 밀산이라는 데가 이쪽에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소련이라고 했지만 이건 러시아죠. 91년 12월에 구소련이 붕괴가 됐고, 지금은 이제 그 러시아고, 이쪽이 이제 두방 바로 건너자마자가 이제 러시아의 핫산입니다. 핫산.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핫산군이고요. 이제 크라스키노 포시에트라는 항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면 우스리스크, 이쪽에 브라디보스톡,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간단하게 만주 지역을 먼저 그 전체적인 개관을 말씀드리면 우리 한국인들이 만주로 최초로 이주한 것은 1860년대 초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860년대 큰 흉년이 듭니다. 평안도하고 항정도가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거 먹고 살아야 되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서 만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처음에는 만주는요, 1600년대 청나라가 수도를 봉천에서, 심양에서 어디로 옮기냐면 북경으로 옮깁니다. 그러면서 1600년대 중반 이후에 청나라가 만들어진 다음에는 만주는 중국 청나라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의 신성한 곳이다. 따라서 이 조선 사람 동쪽으로 이렇게 오면 안 된다. 따라서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서 청나라가 만들어진 이후에 조선 사람이 만주로 넘어가면 무조건 사형입니다. 월경제라고 그래서 국경을 넘어가면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1600년대 후반, 1700, 1800 없습니다. 그런데 1860년대에 비로소 갑니다. 왜? 목구멍이 포도청인 거예요.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도 이제 평안도하고 저기 항정도 다 가봤습니다. 북한에서. 근데 거기 산이 많습니다. 화강암 산입니다. 먹고 살기가 안 돼요. 감자는 잘 돼요. 기타 농사가 안 됩니다.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압록강 두만강을 넘어갔어요. 목숨을 걸고, 처음에는 혼자서. 그 다음에는 가족이. 그 다음에 일가 친척이. 이런 식으로. 그것이 1860년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쪽에서는 조선 사람의 이주보다도 중국의 산동반도 쪽에서 한족들, 중국 사람들이 더 많이 또 일찍 만주로 이동을 했다. 라고 이렇게 요새에는 설명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연길공항 바로 근처에 연변 박물관이 있습니다. 박물관에 전시가 특히 1860년대에 우리가 평소에 이야기하는 한인 이주하고는 다르게 조선족, 즉 한국인 중심의 연변 개척사가 중국인 중심의 연변 개척사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전시가 완전히 그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한인들의 만주 이주와 관련해서는 한중 간에, 중한 간에 앞으로 계속해서 좀 논의가
그리고 답사라든가 실질적인 어떤 조사라든가 자료조사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이야기가 좀 많이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최근에 중국 측의 연구 성과라든가 전시가 굉장히 많이 바뀐 부분이 이주와 관련된 이런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사람들의 그 만주 이주와 관련해서는 강원대학교의 사학과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연변조선족 자치주 지역에 강원도민들의 이주와 관련해서는 적당한 어느 정도의 연구 성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60년대에 이주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언제부터 만주가 우리 독립운동의 기지가 됐는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1905년 11월 17일 어저께 아닙니까? 어저께가 순국선열 기념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순국선열 기념일이 뭐냐면은 을사늑약이 맺어진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을사늑약이 맺어졌어요. 나라를 빼앗겼어요. 사실상 외교권을 빼앗기면 다 뺏긴 거예요. 껍데기는 1910년 8월 29일 날 뺏겼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외교권을 빼앗기면 대외적으로 우리가 국가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많은 분들이 해외로 나가서 독립운동을 해야 됩니다. 국내에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만주나 러시아나 이쪽으로 많이 가게 됩니다. 그때 가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주나 러시아는 1860년대부터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가서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있죠. 그러니까 먹을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적, 물적 토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주로 간 거예요. 최초로 만주로 간 것은 아시다시피 1906년에 압록강보다는 두만강을 넘어서 회령이라든가 이런 데서 건너가면 두만강 건너가면 삼합이라는 데입니다. 삼합에서 딱 가면 큰 고개가 있어요. 그 고개가 뭐냐면 오랑캐 고개입니다. 왜 오랑캐 고개냐면은 우리 조선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 고개 너머는 오랑캐 땅이다 이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바랄 때. 그래서 오랑캐 고개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쭉 내려가면은 명동촌이 나옵니다. 그걸로 해서 계속 가면 강이 하나 나오는데 해랑강이 나와요. 해랑강 바로 건너기 직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됩니다. 왜? 물이 있고 서전평야라는 큰 평야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조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논농사를 짓거든요. 논농사를 짓는 우리 조선 사람들한테 뭐가 필요하냐? 물이 필요합니다. 평야가 필요하고 물이 필요합니다. 그 광활한 평야와 물이 해랑강이 흐르는 강이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용정입니다. 그래서 조선 사람들 용정에 모여 살게 되고 따라서 용정에 모여 사는 조선 사람을 배경으로 해서 최초로 1906년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이상설이라든가 이런 사람에 의해서 서전서술이 바로 용정에서 이제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 정면에 산이 하나 있죠. 그 산 이름이 뭐죠? 잘 아시죠? 여러분 비암산, 선구자의 노래. 그 선구자의 노래, 일송정.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갔어요. 그러면서 1910년에 나라가 망하자 국내에서는 뭐가 있었어요? 신민회가 있었죠. 신민회가 안 되겠다. 해외에 나가서 투쟁해야 되겠다. 그래서 독립운동 기지를 만주와 러시아에 만드는 거죠. 만주와 러시아에. 그러면서 우리가 결정적인 시기에 전쟁에 나서야 되겠다. 따라서 독립전쟁을 해야 되겠다. 독립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무관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독립군 기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서간도 지역에, 북간도 지역에, 북만주 지역에 독립운동 기지를 만듭니다. 그리고서 1919년, 그런 가운데서 1919년 3.1운동이 있었죠. 근데 3.1운동이 우리는 평화적으로 했지만 어떻게 돼요? 일제는 무력으로 진압했죠. 만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1910년대 독립전쟁을 준비한 그러한 수많은 그러한 그 독립군 사관학교, 대표적으로 신흥무관학교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흥무관학교를 바탕으로 해서 수많은 무장 독립운동 단체들이 만들어지고 그 무장 독립운동 단체들이 무장투쟁을 전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일본군과 싸운 전투가 잘 아시는 1920년 6월에 봉오동 전투, 1920년 10월에 청산리 전투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들이 바로 이제 만주 지역이고요. 또 그런 가운데서 우리 독립군 간에 또 갈등과 대립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또 많은 주민들이 다칠까봐 독립군들이 일시적으로 러시아 연해주, 러시아로 피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서로 간에 또 주도권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1921년 6월에 수많은 아군끼리의 전투에서 수많은 독립군들이 희생당한 전투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자유시 참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자유시 참변을 겪고 다시 만주 지역으로 독립군들이 이동을 해서 1920년 중반에 남만주 지역에서는 참의부, 북만주 지역에서는 신민부, 남만주 지역에서는 정의부라는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런 가운데서 일본은 1910년에 조선을 점령했는데 1931년에는 만주까지도 점령하는 대륙 침략 정책을 벌이게 되죠. 그래서 1931년 9월 18일 날 만주사변을 일으키면서 만주로 쳐들어옵니다. 그럴 때 만주에 쳐들어오니까 중국 땅이죠. 따라서 중국 사람과 조선 사람이 함께 힘을 합쳐서 만주에서 투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이루어야 동북항일연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만주 지역에서 일본군과 싸워서 우리가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제 일부는 어디로 갑니까? 중국 본토로 이동을 해서 백범 김구 선생과 조인트 해가지고 광복군이 되는 것이고, 일부는 러시아로 피신을 하게 되고, 그래서 러시아로 이동했던 부대가 해방 후에 북한으로 들어와서 북한 정권 수립의 일익을 담당하고, 중국으로 본토로 이동했던 우리 부대 광복군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하나의 토대 역할을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주 지역의 독립운동은 해방 후에 남북관계, 북남하고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그러한 사항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주 지역은 기본적으로는 강원도 춘천의 입장에서는 바로 의암어른, 즉 춘천 출신들이 항일 투쟁을 했던 장소가 바로 만주, 특히 서간도라는 데 의미가 1차적으로 있고, 아울러서 만주 지역은 해방 후에 북한과 남한, 대한민국과 북한의 정치 주도 세력을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만주 쪽을 사진을 잠깐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는 내용이니까요. 근데 이 사진은 또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또 압록강변의 그런 모습들을, 이게 이제 우리 북한 쪽이고, 여기 압록강이고, 이게 이제 만주 쪽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또 압록강은요, 사실은 이 뗏목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숙풍댐이라는 댐도 유명하지만 뗏목.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떼돈 번다는 말 아시죠? 그 떼돈이 바로 뗏목 장사에서 돈을 번다. 그래서 떼돈 번다는 뜻입니다. 그 정도로 이 벌목, 이 압록강 벌목. 그렇기 때문에 압록강 하류의 신의주의 제지공장이 있습니다. 두만강 쪽에는요, 그 활용한 계산툰의 제지공장이 많습니다. 두만강에도 벌목을 하는데 압록강 벌목이 더 유명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새 예를 들어서 동강이라든가 강원도의 영월 등등 이런 쪽도 이제 뗏목과 관련해서 뗏목 노동가요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현재의 단동인데 안동 지역이고요. 이쪽은 이제 중국 방향이고, 지금 반대편은 신의주가 되겠죠. 안동이 구시가 지역.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이 만주로 딱 넘어오면 첫 번째 정착지가 어디냐? 바로 이 안동현입니다. 지금 현재 단동이 되겠습니다. 네, 그 안동 봉화산에서 공주령, 아까 말씀드린 여기 길림, 의열단을 만들었던 길림입니다. 길림에는 송화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장춘은 일본 쪽 도시고요. 이 길림은 이제 중국적인 대표적인 도시가 되겠습니다. 길림성에, 길림 시내의 모습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여라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이제 고구려 부여, 고대사에서 그런 거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부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번 7월 달에 중국 갔을 때 치체하울에서 오는 기차를 하얼빈에서 탔거든요. 하얼빈 다음 역이 보니까 부여역이더라고요. 예, 부여라는 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부여가 이렇게 화려하고 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 속에서 막연하게 남부여, 북부여, 부여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진짜 가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부여라는 도시가 이렇게 있다. 네, 지금 기차도 지금 부여에 씁니다. 북부여.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여러 반석현이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 바로 두만강 건너고, 그리고 이 목단강이 또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 목단강에서 똑바로 이렇게 가면 그 저기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지에 수브나가 나옵니다. 수브나. 예, 수브나. 그러니까 블라디보스톡에서 기차를 타면요, 블라디보스톡에서 수브나로 해서 목단강으로 해서 하얼빈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목단강이라는 데가 또 굉장히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입니다. 북만주 쪽에서 목단강 다리고요. 예, 영안은 이제 그 신민부가 있었던 지역이고요. 이 영안 쪽에 뭐가 있었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발해. 그래서 발해 수도였던 상경용천부가 동경성에 있는데 그쪽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하얼빈은 뭐 여기 중앙대관은 여러분 여러 번 가보셨죠? 예, 여기 뭐 맥주도 많이 팔고 이 그 완전히 옛날에 러시아 조차지이기 때문에 이쪽 지역. 네, 하얼빈역은 뭐 안중근 의사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오늘 또 잘 아시고, 네, 두만강 다리. 그래서 이제 그 두만강 같은 경우는 용정에서 역을 딱 출발하잖아요. 그러면 두만강 다리를 딱 건너면 이제 그 두만강역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이쪽에 상산봉역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령으로 간다든가 등등 이렇게 이제 또 연결이 됩니다. 네, 두만강 쪽에 이제 모습들이고,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그 대조영의 발해가 있었던 도나, 이 연길역의 옛날 모습이고요. 네, 연길교회, 우리 조선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논농사를 주로 짓습니다. 여기 훈춘의 모습이고요. 훈춘 시내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또 화령은 계산톤, 여기 이제 제지공장이 아까 좀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국내외 진공작전에서 가장 그 두만강 쪽에서 북한하고 가까운 대표적인 지역이 이제 장백현입니다. 네, 장백현의 모습이 되겠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860년대 우리 조선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제 그 만주로 이주해서 독립운동과 관련해서는 본격적으로 이주하는 것은 정치적 망명이죠. 1905년 을사늑약입니다. 그 다음에 1910년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하면서 신민회의 도산 안창호 독립운동 기지 건설 계획에 따라서 서관도 북관도 또는 북만주 지역에 독립운동 기지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무관학교들을 만들죠. 그러면서 독립군들을 양성합니다. 1910년대. 그 1910년대 만들게 되는데, 이때 이제 그 독립운동의 어떤 독립전쟁의 준비기다. 10년대는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 기지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의암 유인석 선생님께서 1910년대, 10년대 이전에는 어디 가 계셨어요? 처음에는 1897년에는 만주. 그 다음에 1907, 8년, 9년, 이때는 어디가 계셨냐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러시아 연해주 중에서 블라디보스토크, 크라스키노 이쪽에 계셨고, 우스리스크라든가.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어디서 활동하시냐면은 만주로 오시죠. 만주 가운데서도 압록강 건너의 서간도 가운데서도 지금 현재 신비년인 흥경년. 그 다음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전년, 방치구 쪽에서 활동하시다가 1915년에 결국은 그 서간도 지역, 압록강 건너 관전이 진짜 산이 많습니다. 산이 많은 그 방치구, 여러분들 방치구 가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물론 저도 가봤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그 산에 그 진짜 꼴짜기 중에 꼴짜기 산악지대, 거기서 이제 그 자신은 순국을 하셨죠. 그분이 순국하실 나이가 그분이 아마 67세 정도 되실 겁니다. 1842년생입니다. 작고가 1915년입니다. 근데 오늘 사실은 날씨가 좀 춥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만주라든가 러시아, 시베리아 벌판 지금 아주 춥습니다. 그런 진짜 그 추운 지역에서 의암 유인석 선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항일 투쟁했다는 거 생각하면 진짜 마음에, 또 저도 비슷한 나이가 되다 보니까 더더욱 마음으로 의암 어른의 그러한 숭고한 정신이랄까요? 이런 것들, 또 독립운동가들의 그런 희생과 이런 것들이 마음으로 진짜 많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 기지로서 의병계열로서 의암 유인석 선생 같은 경우는 관전현, 두만강, 압록강 바로 건너가 관전현입니다. 그 산 많은 동네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유하연 삼원보, 여기 신민의 계통, 흔히들 이야기하는 우당위혜영이라든가 등등 이쪽 사람들이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의병계열하고
계몽운동 계열은 또 가는 노선이 다릅니다. 의아마루는 의병 계열이잖아요. 한학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 라인으로 주로 이제 그 지역이 있고, 또 계몽운동 쪽은 또 그쪽으로 유아연 삼원보라든가 통화연 합리화라든가 등등 이쪽에서. 그 다음에는 이제 북간도 지역에서는 화령현 명동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회령에서 건너면 두왕은 사마 우랑계곡에 건너가면 명동천. 명동천에서 쭉 똑바로 가면 그게 바로 용정입니다. 용정에서 해랑강 딱 넘어가서 모화산인가에 산 하나 넘어가면 그게 연길입니다. 연길 넘어가지고 두만강 쪽으로 쭉 가면 어딥니까? 그게 도문이고, 도문에서 계속 러시아 쪽으로 가면 그게 훈춘입니다. 거기서 꺾어져서 왼쪽으로 가면 왕청현, 봉오동입니다. 뭐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도로가. 그 다음에 북만주 지역은 저 밀산입니다. 밀산은요, 아까 말씀드린 목단강 있죠. 목단강에서 러시아 쪽으로 가다가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밀산입니다. 여기가 빽빽할 그 다음에 매산자입니다. 지금은요, 스파이들이 왔다 갔다 할 거 싹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숲이 거의 없어요. 옛날에는 밀산입니다. 숲이 빽빽하다. 그래서 여기 옛날에 마적이 많았던 동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산골에다가 일부러 신흥무관학교를 만들었던 거예요. 신흥무관학교가 아니라 밀산무관학교, 우리 독립군 아지트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독립군, 1910년대 독립군의 아지트들이 대체적으로 서간도, 북간도, 북만주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관전에서 활동하셨던 분이 유인석 어른이시고, 의암 어른이시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의암 선생 기비가 또 방치구에 이렇게 있죠. 제가 갔더니 어떤 놈이 보니까 이걸 탁본을 잘못해가지고, 이 탁본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요. 이 탁본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먼저 먹을 묻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종이를 갖다 붙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시꺼멓게 돼버린 거예요. 이거 다 물로 제가 닦은 거예요. 예? 정말로 제가 닦았어요. 예. 가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더니, 원래는요, 탁본은요, 여기 깨끗하게 한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종이 창호지 같은 걸 딱 붙인 다음에, 먹 있잖아요. 먹을 이제 이렇게, 헝겊 같은데 이렇게 쌀하고 뭐 이런 걸 해가지고 톡톡톡톡 이렇게 쳐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할 줄 모르는 친구가 이제 욕심만 있어가지고, 이거를 그냥 새카맣게. 예? 그러니까 여기 이제 밑에 이렇게 개천이 흐르더라고요. 개천 건너가지고 한참 올라가가지고 갔더니 시커매가지고, 같이 간 친구들하고 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환인년 쪽에 유니슨 여사께서 이제 노학당을 또 만드셨죠. 1912년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여러분 의암, 여기 기념관 쪽에 이렇게 유니슨 유적 안내도가 있고, 여기 이제 노래비도 있고, 이거는 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죠. 그리고 이 묘소는 제가 그때 저를 안내해 주신 분이 우리 이은고 관장님께서 저를 일일이 하나하나 다 안내를 해 주셨는데, 그때 의병학교 우리 남쪽에서 오셔가지고 다 벌초도 하고 깨끗하게 하셨다고, 왔다 가셨다고. 예, 그래서 이제 여기도 제가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이 춘천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 참 이 강촌이라는 데서 머나먼 서간도, 관전현이라든가 환인현이라든가 흥경현이라든가 이런 데도 저도 다 가봤거든요. 거기까지 가서 이역만리, 그저 낯설고 물서른 곳에 가서, 거기를 또 물 잘 먹으면 풍토병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 데 가서 이 강원도에서 여기까지 가서 했다는 거 생각하면은 그냥 저절로 마음이 쓰리고 아프고 좀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유니슨 여사 또 거기 가서도 또 묵념도 올리고 이렇게, 그래서 또 기념관에 우리 또 이 관장님께서 하나하나 다 또 이렇게 저한테 또 설명도 해주셔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이렇게 좀 제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관전현 쪽에는 의병들이 주로, 특히 의암 유인석 선생께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러시아로 가기 전에 평안도하고 항해도에서 강학회를 열어가지고 제자를 엄청 양성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안도하고 항해도 사람들이 주로 만족해서 활동하는 지역은 서간도 지역이에요. 압록강, 신인줄에서 압록강으로 바로 넘어가는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인석 선생의 기본적으로 인적 기반, 학자적 인적 기반은 어디 있는 거예요? 그럼 서간도에 있는 거예요. 관전현이라든가 흥경 이쪽으로. 근데 일반 대중과 농민들 있죠, 강원도 사람들. 그쵸? 강릉이라든가 저쪽, 이 춘천 쪽 말고. 이쪽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저쪽으로 한경도 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빠져서 러시아 쪽으로, 또는 북만주, 북간도 쪽으로. 그러니까 조금 강원도 분들이라도 춘천하고 강릉 쪽은 다르다. 예, 만주 쪽으로 간 지역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다르다라고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유아현 삼원보 이쪽에 추가가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신흥무관학교가 만들어진 지역이고요. 우당유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통하연 함리아도 이게 신흥무관학교가 있던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함리아 쪽에. 네, 그 신흥무관학교 있던 장소가 뭐 이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 네. 그리고 이제 북간도 쪽에는 이제 명동촌. 그리고 이번에도 제가 7월 달에 명동촌 가봤는데 너무 중국화 돼가지고 참 뭐 좀 안타까운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선바위라는 곳이고요. 명동교회라든가. 그 여기가 바로 밀산입니다. 이건 러시아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큰 강이 있는데 강이 아니라 호수가 있는데 여기 흥겨우라고 합니다. 러시아에서는 이제 여기는 이제 러시아에서는 이제 호수를 뭐라고 하냐면 오젤로라고 그럽니다. 오젤로.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한카 오젤로라고 합니다. 한카오라고 러시아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이게 반은 중국이고요. 반은 러시아입니다. 예, 그래서 이쪽 지역이 또 북만주 지역, 이쪽 지역이 이제 그 독립운동의 대표적인 기지로서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고대에 있어서 고조선이 있었던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또 고구려가 있었고 발해가 있었고 그런 지역이 바로 이제 만주입니다. 다만 발해가 거란한테 망합니다. 거란한테 망함으로써 우리의 이제 그 영토에서 이제 그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1860년 이때 와서 한경도의 평안도 이쪽 지역이 이제 굉장히 큰 충격이 들고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 조선 사람들이 이제 만주 땅으로 이동을 이제 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1860년 이때를 이제 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중국 학계는 이제 또 다른 그 견해를 이제 갖고 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적인 망명,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만주 땅, 러시아 땅으로 간 것은 1905년 을사늑약, 1905년 11월 17일 어저께. 그러니까 을사조약이 강제적으로 맺어진 그 이후에 우리 조선 사람들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해외로 어디로 갈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봤던 거죠. 그런데 만주나 러시아에 우리 동포들이 1860년대부터 가서 먹고 살고 있고 또 자식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쪽에 가면 비빌 언덕이 있겠구나. 저 군자금도 모금해야 되겠고 그렇죠? 또 말도 언어도 통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또 통역으로 나설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1905년 이후에 조선 사람들이 만주나 러시아로 가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별히 이제 1905년 이후에 1910년에 나라가 망하면서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정치적인 망명을 하게 된다. 근데 허벌판, 만주벌판에 가서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 팔고 논 팔고 다 팔아서 갔지만 그 당시에 뭐 여러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갖고 갔다고 하지만 사실은 1910년에 우리가 나라가 망함으로써 한국 화폐가 가격이 폭락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뭐 몇십억 재산이 있다 손치더라도 중국 갖고 가봤자 화폐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딱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사실은 뭐 우당위형이라든가 일가 육가족이 뭐 몇백억을 갖고 갔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국에서는 그게 큰 돈이 못 됐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쨌든 간에 어려운 가운데서 만주나 러시아 지역에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의병계열로서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었던 사람은 누구냐? 바로 의암유인석 계열, 화서학파죠. 화서 이항로 계통입니다. 그래서 의암유인석 계열들이 대체적으로 관전현을 중심으로 해서 의병기지,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었고 이 사람들이 1919년 3.1운동 후에 그 의암유인석의 제자들이 만든 조직이 바로 대한독립단이라는 조직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유아현 삼원보, 또 통하연 합리화, 경학사 부민단, 신흥무관학교 만들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3.1운동 후에 만든 조직이 한족회 서로군정서라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었다가 1919년 3.1운동 이후에 보다 본격적인 무장투쟁이 이제 벌어지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거기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것이 바로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다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근데 3.1운동은 국내에서는 1919년 3월 1일 날 있었습니다. 만주에서는 1919년 3월 12일 날, 사실은 서간도 유하연 삼원봉 이쪽 지역, 그리고 통화연 쪽, 여기서 3월 12일 날 있었습니다. 근데 보다 본격적으로 대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던 것은 용정이 또 북간도 지역에서 가장 우리 조선 사람이 많은 사는 지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랑강이 흐르고 있고 서전 평야가 있고, 그래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형성되어 있는 지점이죠. 그래서 3월 13일 날 북간도 지역 서전 평야에서 대대적인 만세운동이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우스리스크와 블라디보스톡, 우스리스크에 가면 여러분 그 고려인 문화센터라는 데 가보신 적이 있죠.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의암 유인석 선생 기념비가 있습니다. 우스리스크가에서 1919년 3월 17일 날 러시아에서 오전에 최초의 만세운동이 있고, 오후에 블라디보스톡에서 만세운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대적인 평화적인 만세 시위가 일본이 무력으로 진압을 했고, 따라서 우리는 1910년대 우리가 조직했던 독립군, 그리고 만들었던 독립운동 기지를 바탕으로 해서 무기를 구입해서 무장투쟁을 전개합니다. 때마침 1917년에 러시아에서 러시아 혁명이 발발했습니다. 러시아 혁명이 발발하자 어떻게 됩니까? 이 공산주의 혁명이죠. 이 공산주의 혁명을 짓누르기 위해서 누가 오느냐?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 이러한 자본주의 국가들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이름하여 뭐라고 하냐면 시베리아 출병이라고 합니다. 시베리아 출병. 이 되죠. 이 사람들은 누구를 돕느냐? 제정 러시아, 즉 니콜라이 2세를 지지하는 겁니다. 레닌과 스탈린을 탄압하는 겁니다. 거기에 누가 들어옵니까? 일본 군대가 들어옵니다. 따라서 그 일본 군대와 우리가 싸워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볼셰비키와 공산주의자들과 손을 잡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또 이렇게 또 변화 발전한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런 과정에서 체코 군단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체코 군대가 자기네가 그 체코로 돌아가기 전에 블라디보스톡에서 암시장에서 무기를 싸게 팝니다. 그 당시에 1918년에 체코는 독립국가가 됩니다. 독립국가가 되기 전에 체코는 어느 나라의 소속 식민지였냐면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자기네들도 억압받았던 식민지 백성이었죠. 따라서 우리 동포들을, 우리 한국 사람들을 좀 불쌍하게 동병상련의 입장에서 무기를 싸게 팔았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무기가 뭐냐면은 기관총인 막신 기관총, 소총은 모신나강 소총, 뭐 수류탄 이런 거 등등. 그래서 1910년대에 우리 만주 지역의 독립군들은 사실은 제식 훈련을 할 때 나무로 했습니다. 나무총 갖고 했습니다. 이 나무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 모든 동포들의 그 자금 모금으로 해서 블라디보스톡의 시장을 통해서 뭐가 됐느냐? 바로 막신기관총이라든가 모신나강소총과 같은 최신식 현대식 무기를 우리 독립군들이 갖게 된 겁니다. 누가? 만주 독립군들이, 러시아 독립군들이. 따라서 1910년대 목재총으로 훈련받던 우리 독립군들이 3.1운동 이후에 러시아 혁명의 그 와중 속에서 현대식 무기로 이제 무장을 하게 된 거죠. 그 현대식 무기로 무장을 한 바탕 위에서 만주 지역에 있는 동포들의 도움, 또 그 아무래도 지역적으로도 지리에 능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김자진이라든가 홍보부도 김자진의 지도력과 동포들의 후원, 우수한 무기, 또 전략 전술 이런 게 합쳐져서 1920년 6월에 봉오동 전투, 1920년 10월에 청산리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서전평야 쪽은 만세운동이 있었던 지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전대야 유적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있고요. 이때 또 많은 분들이 또 만주 지역에서도 우리 동포들이 희생을 당합니다. 그래서 만주는 3월 13일 날 만세운동이 서간도에 북간도의 서전평야에서 있었기 때문에 여기 용정 근처에 허청리라는 데에 이렇게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또 묘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기로 무장을 했죠. 그러면서 수많은 무장 독립운동단체가 만들어집니다. 서간도, 압록강 건너의 대표적인 무장 독립운동단체는 대한독립단과 서로군정서입니다. 대한독립단은 박장호라는 사람입니다. 박장호라는 사람은 경기도 가평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 제자냐? 의암 유인석 제자입니다. 즉 의암 유인석 제자들이 서간도에 뿌려놨던 이 사람들은 유학자들이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대한독립단이라는 단체를 조직해서 국내 지단들도 많이 만들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서간도 지역의 쌍갈래입니다. 쌍두마차. 하나는 대한독립단 유인석 계열, 하나는 바로 그 석주이상용 안동 사람입니다. 신민의 계열, 서로군정서. 그다음 북쪽에 있는 건 북로군정서, 임시정부 산하기관입니다. 대한독립단은 임시정부 산하기관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의암 유인석 선생. 그리고 제가 사실은 여쭤보고 싶은데, 이 사진이 이런 게 있는데, 의암 선생이 기거했던 강원도 춘천의 옛집, 이 맞습니까? 이게 그 사진집에 나오는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근거가 있는 건지. 근데 책에 이렇게 설명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예,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우리 이은권 그 관장님의 안내로 또 의암 어른 그 집터도 지난번에 이렇게 그 답사를 해서 이렇게 좀 사진을 찍었었습니다. 네. 그리고 북간도 지역에는 북로군정서와 대한국민회. 북로군정서 쪽은 김자진, 대한국민회는 이제 그 홍범도 장군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단체들. 한 70여 개 무장투쟁 단체가 있었는데, 서간도 지역의 대표적인 것은 유인석 계열의 대한독립단, 그리고 이제 그 서로군정서, 북간도 지역에는 북로군정서와 대한국민회가 있었다. 그리고 이들 단체가 중심이 돼서 바로 청산리 봉우동 전투가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자진하고 봉우동 전투, 여러분, 봉우동 전적지인데요. 지금 현재 저는 사실은 1989년에 중국을 최초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990년에 박사학위를 이제 그 만주로 받았거든요. 만주로 받기 전에 그래도 이제 그 만주로 박사를 받는데, 만주도 안 가보고서 만주로 박사를 받는다는 게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처음에는요, 중국과 국교 수교를 우리가 1992년에 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이렇게 사바사바해서 홍콩으로 해서 북경으로 해서 연길로 했는데, 그때 제 기억에 홍콩으로 해서 북경 갔다가 북경에서 심양을 가서, 심양에서 쌍발기, 그 한 40인승에 50인이니까 그거 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연길에 가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청산리, 봉오동, 뭐 백두산 다 1989년도에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뭐 굉장히 감동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무 데나 가도 상관없었습니다. 뭐 공안이 따르던 뭐 일체 뭐 하여튼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는요, 여기가 봉오동 꼴짝입니다. 여기. 지금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저수지. 지금 여기 앞에 저수지, 요새는 저수지 문 앞에도 잘 안 데리고 갑니다. 요번에 이제 제가 7월 달에 그 만주를 갔다 왔는데, 이번 7월이요. 그래서 이제 가이드한테 그 봉오동 한번 도문을 갔었어요. 그래서 저기 옆에가 봉오동이니까 뭐 같이 가자고 그랬더니 안 된다고 딱 한마디로 잘라 말해서 괜히 뭐 이렇게 또 그럴 것 같아가지고 가지를 못했는데, 앞으로 뭐 또 우리 중국하고 한국하고 중국은 사실은 그 중한우위, 한중우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또 그 일본 제국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한국과 중국, 중국과 한국의 양민족이 공동 투쟁한 민족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그 일본 제국주의에 대해서 전투를 벌였던 이 봉오동 같은 경우는 우리만의 유적지가 아니라 사실은 그 중국과 더불어, 그죠? 중국 인민과 더불어 우리 한국 국민이 함께 어떻게 보면 투쟁했다. 그리고 이 봉오동 전투나 청산리 전투도요, 중국 한족도 중국 사람들이 도움 안 줬으면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그 외국 땅이잖아요. 외국 땅에서 도움을 안 주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한국 독립운동사 만주는요, 한중우위, 중한우위적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시각을 저는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여기가 꼴짝입니다. 그러니까 이 꼴짝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양쪽에서 이렇게 협공을 할 수 있는 거죠. 양쪽에서. 지금은 이제 완전히 저수지로 이렇게 좀 바뀌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봉오동 전투를 승리를 이끌었던 사람은 이제 홍범도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라성 같은 많은 분들이 이제 희생을 했던 거죠. 대표적인 인물로서는 이제 그 홍범도, 최진동 이런 사람들 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김자진 장군은 이제 그 청산리 봉오동, 청산리 전투. 그리고 청산리 전투는 예전에는 저희는 김자진 장군이 다 한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전반부는 다 김자진 장군이 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이제 후반부 쪽에서 일부 어랑천 전투라든가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아까 어랑천에서 말씀하셨는데, 그쪽은 그 홍범도 장군이 그 합세를 해서 봉동 그 청산 전투, 즉 어랑천 전투를 승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청산리 대축 기념비가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 청산리 전투 기념비를 만들 때도 그 기본적으로 가만히 있어보자. 한중우위, 중한우위적 차원에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비석을 만드는데 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남의 나라에 이렇게 말뚝 박고 뭐 기념 세우고 이게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지나치게 애국심이 강해가지고 우리가 혼자 다 한 거로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그 좀 문제가 또 그래서 전략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렇게 좀 그 외국의 뭐를 만들 때는 좀 그런 게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무기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무기가 모신나강 소총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도 우리 그 청산리 봉오동 전투할 때 우리 독립군이 갖고 있었던 박격포입니다. 이거 박격포. 그렇죠? 그리고 뭐 이런 무기들. 네, 그리고요. 이 사진은 여기요, 사실은. 여기 여기 이제 김자진이라고 보이세요? 김자진이 사용했던 피 묻은 태극기입니다. 이게. 청산리 전투에. 그런데 우리나라 책들에 보면요. 참,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잘랐어. 이렇게 쫙 잘라가지고, 김자진이 사용했던 피 묻은 태극기라는 글자는 안 보여요. 어디에도. 이게 원본입니다. 이게 원본. 대종 9년은 1920년 10월에 청산리 전투잖아요? 그 진화간의 간도의 불령단 토벌 때, 일본 애들이 이제 우리 조선 독립군들을 지네들은 토벌이라고 그러죠? 그럴 때 이 김자진 장군이 사용했던 태극기를 압수한 겁니다. 압수물입니다. 그런데 이 글자를 어디에도 다 빼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사진 갖고 이렇게 좀 조작하고 장난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특히 영상이라든가 이런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원본입니다. 원본. 제가 아까 처음에 책 보여드릴 때 사진으로 보는 만주지역, 그러니까 제가 주로 이제 그 사진 쪽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청산리 전투지고요. 여기.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독립군들이 일반 민간인들한테 우리가 크게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일본군들이 대대적으로 청산리라든가 우리 독립군이 승리한 마을들을 전부 초토화시킵니다. 그것을 1920년이거든요. 20년 10월에 청산리 전투잖아요. 20년 6월에 봉오동 전투. 그것이 해수로 어떻게 되냐면 경신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흔히들 그때 경신년에 우리 독립군이 크게 승리했기 때문에 그 승리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 애들이 우리 조선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합니다. 그것을 이름하여 1920년, 즉 경신년이기 때문에 경신참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독립군들이 어떻게 돼요? 일단 러시아로 넘어갑니다. 그때 러시아로 넘어갈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도 그렇고 러시아의 불군 군대가 우리를 많이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그 대신 러시아 불군 군대가 우리 독립군들을 무장 해제하고 와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김자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무장 해제 난 못하겠다. 그래서 만주로 다시 들어오고 홍범도 장군은 무장 해제하고 스보보드니 자유시까지 가고 그런 가운데서 독립군끼리 서로 간의 갈등과 대립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1921년 6월 스보보드니 자유시, 저도 자유시 가봤습니다. 진짜 멉니다. 하얼빈에서도 뭐 기차 타고 한 8시간. 지금 기차로는 빠를 겁니다. 한 서너 시간이면 갈 것 같은데. 그리고 이 반대편에는 중국의 흑하입니다. 그리고
그 건너편에는 러시아의 블라고베센스크입니다. 블라고베센스크에서 이쪽으로 조금 더 이동하면 스보보드니. 근데 진짜 먼 곳입니다. 거의 제야강이라는 강이 흐르는데 저도 거기 참 고생해서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 이역만리에서 우리 독립군끼리 총질해서 그 제야강이 전체가 핏빛으로 물들었다고 하니까 참 가슴 아픈 동족 상쟁의 비극이 21년 6월에 그 자유참변. 예? 그게 이제 네, 여기가 이제 이 자유참변 21년 6월입니다. 예? 이때 우리 독립군끼리의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독립군들이 이제 넘어오죠. 다시. 그래서 조직을 재정비합니다. 남만주에서는 정의부, 북만주에서는 신민부. 그 다음에는 이제 압록강변에 이쪽 서간도, 이쪽 지역에서는 이제 참의부라는 단체가 조직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지도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쪽이 이제 북만주 쪽이 신민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밀산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밀산. 그쵸? 여기 이제 여기가 이제 영안이라는 데가 있고, 이쪽이 이제 목단강하고 이쪽이 러시아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쪽, 그걸 전체적으로 관할하는 게 이제 길림하고 전체적으로 길림입니다. 이 정의부. 그 다음에 이제 압록강변이 있는데 이 통화, 유화, 환인, 이 지반은 잘 아시죠? 국내성이 있는데 이쪽이 이제 뭐냐면 참의부 관할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민족주의 계열은 신민부, 정의부, 참의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교과서에는 안 나오지만 여기가 사실은 연변조선족 자치주거든요. 이쪽은 조선공산당 만주총국이라고 해서 공산당 세력이 주도권을 갖는 그런 형태를 띄었고 결국은 동만주 지역은 공산주의 세력이 강했고 이것이 결국 해방 후에 연변조선족 자치주로 이어진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좀 거시적으로 본다면. 네. 그래서 이때 이제 정의부에서 활동하는 사람, 제가 이제 참의부에서 활동한 사람, 신문은 김자진이 활동을 했고요. 그런 가운데 1931년 9월 18일 날 만주사변이 일어났던 거죠. 만주사변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보면 일본 애들이 어떻게 하냐? 1910년에 조선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1931년에 만주를 먹고, 그 다음에는 중국 본토를 먹겠다. 라고 해서 중국 본토로 쳐들어가죠. 그것이 바로 중일전쟁입니다. 그 중일전쟁은 1937년 7월 7일, 중국에서는 7.7사변, 만주사변도 중국에서는 1931년 9월 18일, 9.18사변, 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일본이 어떻게 돼요? 결국 32년 3월 1일자로 만주국이라고 하는 만주의 일본의 식민지 국가를 만드는 거죠. 그 나라가 바로 만주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 만주국의 황제가 누굽니까? 바로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푸이. 그렇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렇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만주국을 일본이 이제 만주로 침략하니까 침략하는 만주의 그 일본군, 즉, 여순 대련 쪽에 있었던 관동군. 그쵸? 또 조선에 있었던 조선군 사령부는 어디 있었냐면은, 서울의 어디입니까? 용산. 그 다음에 함경도의 남함. 이런 데 있었거든요. 사단병력들이 있었습니다. 만주로 쳐들어왔다고. 근데 이 쳐들어오는 일본군에 대항해서 끊임없이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게 우리 독립군과 아울러서 중국군이죠. 공동의 적이 누구예요? 일본이 되는 거잖아요. 1931년 만주사변 이후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한국과 중국과 한국이 서로 힘을 합쳐서 일본군에 대항해서 싸운 그 시점이 1931년부터 1945년 해방이 될 때까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중국과 더불어서 일본 제국주의에 대항해서 치열하게 싸웠던 피를 나눈 형제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서로 간에 우위 증진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공통 분모로 해서 정상회담이나 이렇게 할 때 적절하게 이렇게 섞어주는 그런 게 상당히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만주 지역에는 조선혁명군, 그리고 북만주 지역에서는 한국독립군이 주된 활동을 하게 되고요.
이 북만주 지역에서 활동했던 이 한국 독립군의 총사령관이 누구냐면 바로 이청천 장군입니다. 근데 이청천은 원래 이름은 지대형입니다. 그러니까 만주에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다 어떻게 돼요? 이름을 바꿉니다. 가명을 세웁니다. 그래서 지청천 장군 또는 지대형을 지청천 또는 이청천. 주로 이제 만주에서 활동했던 이청천. 이 이청천이 즉 한국 독립군이었던 이청천, 한국 독립군 총사령관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이청천 장군이 뭘 하느냐? 중국 관내로 가서 1940년 9월 달에 광복군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40년부터 45년 사이에 광복군의 총사령관. 이 지청천입니다. 이청천. 그리고 이 사람이 해방 후에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북만주 지역은 지금 남만주 지역 같은 경우는 양세봉 장군입니다. 이 양세봉 장군은 안타깝게도 만주 지역에서 신비년, 즉 흥경년 쪽에서 밀정에 저거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암살당합니다. 양세봉. 이 양세봉 같은 경우는요, 우리 서울 동작동 현충원에도 안장돼 있습니다. 북의 국립묘지에도 안장돼 있습니다. 양세봉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케이스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군하고 싸울 때 그때는 사실은 이념을 초월해서 함께 더불어서 이제 싸웠던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만주사변의 여러 가지 이제 모습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국은 중국 동북군벌, 봉천군벌이 있었습니다. 중국은 땅덩어리가 너무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각의 각 지역을 통치하는 그런 통치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만주 지역은 예전에는 이제 주로 봉천군벌 또는 중국 동북군벌 대표적인 인물이 장장님이었습니다. 근데 장장님이 어느 정도까지는 약간 또 일본 말을 듣는 것 같다가 안 듣다가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갈등과 대립이 있으니까 일본 관동을 죽여버리는 거죠. 그건 뭡니까? 1928년 장장님 폭사 사건입니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장세린, 장학량입니다. 그러니까 장학량이 또 서한사변, 장개석하고, 지금 현대 활용지 같은 데 가면은 그런 것도 있고 다 있는데, 어쨌든 만주 지역에 여러 가지 이제 역학 변화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1931년 9월 18일 만주사변이 이제 발발한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만주사변이라고 하지 않고 9.18 사변. 또 중국에서는 또 이렇게 만주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그렇게 좀, 감정상 이렇게, 그래서 위만주국, 가짜만주, 계례만주, 이런 식으로, 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심양, 예전에 봉천에 있었던, 만주사변과 관련된 박물관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선혁명군으로 활동했던 이 양세봉 장군 같은 경우는 신비년, 옛날에 흥경년입니다. 이쪽에 의암 유인석 선생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렇게 이제 또 동상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분 동상은 이제 지금 현재는 여기서 좀 딴 데로 근처로 옮겼습니다. 더 멋있게. 네, 양세봉 장군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 지역에서도 이제 여러 그러한 전투들이 있었다. 한국 독립군의 전투 또는 조선혁명군의 전투 이런 전투들이 있었고 그런 전투들이 끊임없이 있었지만 결국은 1932년 3월 1일 날 일본이 만주를 완전히 점령을 하고 3월 1일이 우리는 3월 1일이 저거 아닙니까? 3.1절이잖아요. 근데 1932년 3월 1일은 만주국 건국기념일입니다. 그때 만주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만주 지역에서 활동했던 우리 독립군들의 중에서 사회주의 세력 이쪽은 러시아로 이동을 합니다. 러시아로 이동을 해서 우스리스크라든가 블라디보스톡 멀리는 하바롭스크 쪽으로 이동을 해서 그쪽에서 이제 국제 88여단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1945년에 해방이 되면서 국제 88여단에 속했던 사람들이 원산호를 통해서 평양으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태양산 있지 않습니까? 김원봉의 후예들이라고 표현하는 조선의용대 조선의용군 이쪽이 태양산 쪽으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심양, 봉천 그쪽으로 해서 압록강을 건너서 평양으로 들어오려고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무장해지 당합니다. 그리고 광복군은
해방 후에 부산을 통해서 또는 뭐 일부는 비행기 타고 여의도로 그 남쪽으로 이제 또 들어오게 된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으로 보면 만주 지역은 1860년대에 우리 한국인들이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만주로 갔다가 1905년 이후에는 또 1910년 이후에는 또 1919년 3.1운동 이후에는 독립운동을 위해서 또 만주로 또 이동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주 지역에는요, 우리 동포들이 독립운동만 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1925년 4월 달에 뭐가 생기냐면은 한국의 조선공산당이 만들어집니다. 올해가 한국의 서울의 롯데백화점 근처 아사온이라는 중국집에서 조선공산당이 1925년 4월 달에 창당이 됩니다. 그러면서 한국에는 사회주의 세력이 급속도로 확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1925년에 일본 쪽에서는 조선에 뭐를 만드냐면은 치안유지법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사회주의 세력이 굉장히 확산이 되는데 이 사회주의 세력이 굉장히 확산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것은 뭐냐면은 일본에 의해서 조선의 농촌이 피폐화됐습니다. 먹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그러니까 불만이 많습니다. 소작쟁이라든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일본은 조선을 사회주의 공산화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난하고 못 사는 조선 사람들을 어디로 보내야 되겠느냐? 만주로 보냅니다. 만주로 보냅니다. 1932년에 만주 땅이 일본 땅이나 마찬가지예요. 만주국이, 계례 만주국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1930년대에 일본에 의해서 개척 이민으로 황무지 개척 등등으로 해서 수많은 조선 사람들이 만주로 가게 되고 특별히는 경상도 사람들은 경부선을 타고 어디로 가냐? 이 경부선을 타고 서울에 와서 다시 기차를 타고 신의주 건너서 압록강 건너서 단동으로 해서 쭉 그러니까 거기는 완전히 평안도 사람이 장악했어. 근데 평안도 사람이 장악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하얼빈으로 올라가서 하얼빈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경상도 사람들이. 그래서 흥룡강성에는 경상도 사람이 많은 거야. 그래서 땅을 평안도 하고 그러니까 서간도를 한경도 평안도 사람이 차지하고 북간도 쪽은 주로 한경도 사람이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경상도 사람들은 개척 이민으로 해서 대체적으로 어디로 많이 가느냐? 바로 흥룡강성, 해룡장성하고 내몽고 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내몽고하고 흥룡강성은 경상도, 특히 경상북도 사람이 많아요. 경상남도 사람들은 일본이라든가 사할이나 이런 데로 많이 빠지고. 그리고 또 국내에 있어서 조선 사람들 가운데서 일본이 우리 그 당시 일제시대 때 그 당시 지식을 갖고 있는 조선인들이 할 수 있는 직업은 기자라든가 학교 선생밖에 없어요. 취직이 안 돼. 취직하기 위해서 우리 에리트, 일본에서 또 뭐 대학도 나오고 동경제대도 나오고 많은 에리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만주로 갑니다. 만주로 가면 일본인이 최고지만 2등이 조선 사람이고 3등이 중국인이고 4등이 몽고, 러시아 뭐 이런 식으로 조선 사람들이 조선 한반도에서보다는 훨씬 대우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많은 에리트들이 만주로 갔고 그 만주로 간 에리트들이 해방 후에 어디로 많이 들어왔느냐? 대한민국으로 많이 와서 특히 그 사람들이 만주에서 군관학교를 나오고 활동했던 여러분 잘 아시는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박정희 정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된다. 대표적인 사람이 외무장관이고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이 유고시에 대통령 대리를 했던 최규화, 만주국 관리입니다. 뭐 등등 시작해서 해방 후에 이 만주는 일제시대의 만주는 단순하게 일제시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해방 후에 한국 현대사하고도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된다. 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제 강의 일단은 마치고요. 여러분들 질문을 좀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